마십시오. 바른미래당 제50차 원내 정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9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제 내일 마감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달이 넘게 지속된 국회 파행을 끝내기 위해 한 달 이상 머리를 맞대고 어렵게 문을 연 임시국회입니다. 이런 임시국회가 집권당인 민주당의 목리로 인해 아무런 결론 없이 막을 내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싫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라도 하도록 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을 지키기 위해 민생 입법과 추경안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추경을 해봐야 경제 살리기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니 아예 본회의를 무산시키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국정운영을 책임진 집권당이 이토록 무책임하게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추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지만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만큼 국내 정치 등 국정 현안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의견이 교환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 경질 문제에 대한 명료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막힌 정국을 푸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민생 입법도, 추경안도,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요구 결의문도 모두 정경두 국방장관 이름 3글자 앞에 막혀 있습니다. 협치의 물꼬를 다시 틀 것인지 아니면 대치를 확대 재생산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해서 끝내 총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노총마저 최저임금위원회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까지 사회적 대타협 기구들이 노동계의 철수로 사실상 무력화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파행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 등 노동 현안들을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임금 협상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문제는 경제학자 등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보다 비중 있게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경제혁신을 위한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노동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실종된 노동개혁 문제를 공론화하고 20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 입법 등을 마무리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노동계만 탓할 일이 아니라 국회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현장의 갈등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할 수 있도록 여야 각 당의 진지한 논의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어제
어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성상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막으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이 모양을 10일 전에 전라북도에서 청문 절차가 있습니다. 청문회는 평가 결과를 학교 측과 청문회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위원가를 보는 최종 판정입니다. 저는 최소한 이 청문 절차를 통해서 신중한 교육감이 재량권으로 잘못된 평가를 철회하고 교육부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상상고를 오히려 재지정하는 것이다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5번의 기자회견,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당 간사 및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 학교 및 학부모들의 수많은 시위, 탄원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하고 말았습니다. 동의 신청하는 가운데에서도 동의 신청의 필수 항목인 청문회 절차 속기록을 교육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빼버리고 청문 주재자 의견서로 대체하는 정말 그것도 속기록까지 빼버리고 하는 깜깜이 평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지금 정보공개 청구서 요청, 또 직권남용 명예훼손 고발, 또 세종시 앞에 500여 명이 시위를 하고 있고 일파만파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조선일보에서 나왔지만 저희도 자료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만은 김승환 교육감의 아들이 영국의 최고의 고액 사설 교육기관을 나와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을 진학했고 또 다른 대원 외국어를 나와서 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료를 내놓지 않고 깜깜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그렇게 훌륭한 대학을 가고 훌륭한 고등학교를 간 거를 뭐 그렇게 토론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6월 26일 교육위 현안보고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77명의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충화 동의 신청이 들어와서 오늘 10시에 제적 과반수를 넘는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받은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절대로 상상고가 만약에 자사고 폐지된다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사당,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동의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니죠. 과반 이상이 동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상고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야 간접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아마 교육부에서 이런 날 안에 동의권을 발동해서 제도적 취소, 동의를 할 것인지 부동의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절대로 부동의해 줄 것을 강력히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무역 보복이 국제 무역 분쟁을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소재 부품 분야에 수천억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구매 조건부 R&D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정부가 상대방이 제시한 외교적 해결책을 거부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정부 전략이 장기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소재 부품 관련 연구 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같은 지원 사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또 중장기적으로는 소재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품질과 가격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 품목을 각자 생산한 뒤 무역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거의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한 것도 전 세계에 수요가 많지 않은 데다 일본 제품이 싸면서 품질이 좋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런 점을 악용해서 안보를 핑계 삼아 자유무역 체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이런 행태를 따를 수 있고 국제무역 질서는 붕괴될 것입니다. 우리는 WTO 제소를 포함해서 일본의 국제 분업 시스템 교란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는 이번 추경에 소재 부품 분야에 수천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산화를 하려면 시험 라인 테스트, 적용 양산 라인 테스트 등을 거쳐야 하는데 최소 시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조 단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작 국산화에 성공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 경우에 우리 제품보다 싸고 품질 좋은 많은 재고가 한꺼번에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제품의 할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전략 물자의 경우에 부품 소재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해소하고 국가 R&D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구매 조건부 연계형 R&D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가 소리만 드러나는 빈 깡통처럼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안보 불안부가 되었습니다. 요즘 국방부가 너무 불필요한 일들로 시끄럽게 합니다. 지난 6월 15일 북한 목성 대기 기수 사건 이후 한 달 사이에 국방부가 언론 등에 보낸 큰 사건만 4건입니다. 전투기 추격전까지 벌어진 세대 침수 사건, 내년 오는 무인 폐목선 발견, 해군 기강 회의로 드러난 오리발과 거동 수상자 기지 침입 사건, 여기에 어제 범항 우표로 드러난 잠망경 사건도 있습니다. 제가 국방위를 하면서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문자를 많이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국방부는 조용히 나라의 안전을 잘 지키고 있다. 국방을 흔들림 없이 잘 지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조용히 잘 지키는 오직 그 역할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국방부가 요란 떠는 그런 시끄러운 사건들로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가 유서보아에 나오는 양치기 목동처럼 하게 되면 대한민국 안보는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국방부가 이제라도 국가 안보에 대해서 원칙과 중심을 잘 잡기를 바랍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정경수 장관 의원입니다. 갑질의 왕 민노총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또 악용하려고 합니다. 월급 좀 더 주고 일 좀 더 시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몰아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새롭게 제시하는 취업 규칙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최대한 악용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 성과 압박, 노동 강도 강화 이런 걸 해도 근로자 괴롭히는 것으로 못 박으려고 한다는, 규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민노총이 최근 현대차 노조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팰리세이드 추가 생산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소비자들이 이 팰리세이드 구매도 포기하고 있는데요. 민노총이 제시한 취업 규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추가 생산을 요구하는 현대 차의 경영 활동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에 대한 갑질의 왕은 다들 아시다시피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를 왕따시키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파업에 불참하는 근로자에게 온갖 욕설, 모욕,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을 무시하고 사내 하청 근로자에게 힘든 일은 다 떠넘기고 있는 게 민노총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 심의하는 위원회의 절반을 민노총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갑질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심판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민노총은 괴롭힘 방지법 악용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을 중단하고 제발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국민들 괴롭히는 일 좀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들 괴롭히고 직장 안에서 갑질 행태 해온 것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일어나는 여성의 뒤를 쫓아 자기까지 따라 들어가려 했던 남성이 구속된 이른바 신림동 주거 침입 사건에 이어서 지난 11일에도 혼자 사는 여성집 화장실로 침입한 주거 침입 및 강간 미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주거 침입 범죄로 인하여 가장 사적이며 안전해야 할 집이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거 침입 범죄는 그 특성상 강도, 강간 등 또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비록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당한 공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거 침입 범죄가 발생시키는 피해에 대해 현행법상 주거 침입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한 수준입니다. 또한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제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바로잡고자 주거 침입에 대한 처벌 조항을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과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 침입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하고 밀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루빨리 두 법안이 통과되어 주거 침입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조금은 더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부터 추경 소위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의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무능이 추경으로 메꿔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추경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추경을 가져온 부처들의 내용들이 서로 통일되지 않고 각각 부처가 따로 논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 어떠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일본의 소제품 산업의 경제 분쟁에 의한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원칙, 기준, 또 단기, 중기, 장기 계획, 그에 따른 기대 효과 이걸 통해서 이번 추경에는 이 정도의 단기적인 그런 예산을 신청한다라는 이 정부의 통일된 원칙과 기준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본 경제 분쟁에 필요한 추경 예산을 이번에 꼭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처음 공개적으로 발언한 당은 바른미래당입니다.
여당도 제1야당 한국당도 아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당과 한국당도 지금 마구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들도 지금 정말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결할 수 있고 나가야 되는지 찾지 못하고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6.7조 중에 적자 부채에 해당하는 3.6조라든지 또 타성에 젖은 상시적으로 내놓는 일자리 경제 활성화 그런 예산 같은 거 과감히 걷어내고 원칙과 기준을 세운다면 이번 추경에 그런 반도체 소재 부품 사업을 정말 또 활도를 찾기 위해서는 1조든 2조든 만들어낼 수 있고 바른미래당이 정말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단순히 우리 감정을 푸는 그런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길, 일본을 이기는 방식을 그동안에 우리가 찾아왔던 효율적인 측면을 버리고 근원을 찾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올바른 도덕과 품격을 지키는 존경받는 중심국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 파고를 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먼저 고민할 때입니다. 일본과의 그 분쟁,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동안 사업성만 따져왔는데 이제는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립하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근본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정말 급조해서 만드는 단기적인 쇼텀 작전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희는 정부, 국회, 기업, 학계 또 일본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구성된 롱텀 태스크포스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그냥 요번 단순히 만들었다가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계획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해체하지 않고 유지되는 그런 정말 특별법으로라도 만들어야 된다. 당장의 눈앞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체감을 통해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기회 기초기술, 요소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대폭적인 투자, 또 인재 양성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무원의 직제가 1년 내지 2년마다 바뀌는 순환 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직으로는 기초기술, 요소기술로 개발해서 이런 일본과의 분쟁을 극복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를 요원합니다. 10년, 20년 장기 근속을 하는 전문직 제도, 순환보직과 전문보직을 함께 병행하는 그런 체제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이 1, 2년, 특히 2년마다 순환보직을 하니까 자기 임기 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서 그 성과를 가지고 승진을 한 다음에 또 타 부서로 가는 이런 일들이 행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뭔가 연구해서 개발하는 기초 요소 기술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살짝 변경해서 이름만 바꾸고 내용만 살짝 바꾸는 짝퉁, 아류 형태의 기술 개발에 그동안 많이 집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제 이상한 그런 행위를 지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부가 근본적으로 순환보직과 전문보직이 함께 병행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체제로 바꿔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최저임금 공약 이해가 어렵다고 두 번씩이나 하고 소득도 성장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 현실에 맞게 경제 정책을 추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자신의 임기 3년 내에 최저임금 2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한 것은 정말 책임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은 포기하거나 수용할 수는 없는 도구마가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0.9% 인상된 2020년
1만 원 목표가 사실상 무산된 작년 7월에도 사과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처음부터 우리 경제 현실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될 저소득층의 소득은 도리어 줄고 고용은 최악으로 고도박질했다는 게 통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용하는 사람의 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을 줄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은 이렇게 간단하고 자명한 이치를 무시한 상상 속의 장밋빛 약속,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비공짜 공약이었음을 현실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도 성장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소득도 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놓는 시나리오는 참으로 희망적인 선순환 일본적입니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기업의 활력을 높여서 다시 기업의 여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경제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도 성장 정책도 실패한 정책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 사과가 소득도 성장의 폐기나 포기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소득도 성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애착은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소득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촉구합니다. 이미 실패로 검증되고 있는 소득도 성장 정책을 이제라도 포기하고 경제 활력을 복돋우는 새로운 정책으로 발표를 하루라도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리근 좌파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우리 경제 현실에 맞는 국가 경제 정책을 수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더 이상 발언할 질문이 안 계시면 질문 기회를